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을 넘어 스포츠 심리학 문제들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2024년 기술을 분석한 결과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간 운동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75% 이상 문제가 출제되었고, 겉핥기식의 공부보다는 정확한 이해와 심도 있는 그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과목은 내용이 좀 많고 나오는 용어들 또한 생소하다 보니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긴 과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스포츠 지도사는 7개 과목 중 5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걷고 뛰고 그다음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복잡한 움직임에도 스포츠까지 어떤 운동 움직임의 발달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의 연구를 보면은 바로 운동 발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커서 야구나 배구나 농구 같은 게임을 배우고 있어요 하는 느낌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필기시험 출제 비율을 본다면은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에 대한 게 5%를 차지하였고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간 운동에 대한 운동이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차트에 첫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30%인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심리적 요인 분석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포츠 수행 요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운동 심리학과 스포츠 상담 심리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여기서 한 문제, 제가 봤을 때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2025년 기준에는, 난이도가 그 맞게 설정되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은 선택하는 세 과목에 내포되어 있고,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개관과 이해와 인간 운동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해,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심리적 요인, 건강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 상담입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스포츠 심리학의 필기시험 키워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취 동기부여,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 내적 동기, 그 다음 정보 처리 이론, 그 다음 또 과제 목표 성향, 그 다음 정보 처리 3단계, 그 다음 도식 이론, 그 다음 자기 결정 이론, 자결성, 자기 효능감, 그 다음 피츠의 법칙, 그 다음 힉스의 법칙, 그 다음 전환 이론, 그 다음 영유가설, 그 다음 카타스트로이피로 이론, 그 다음 정적 강화, 그 다음 이미지 트레이닝, 그 다음 집단 응집성, 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요약 정리를 미리 사전에 도구한다는 거는 키워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먼저 강조하고 단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
심리학 합의 요인은 인간에 대한 행동과 관점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기본적으로 학문 부분이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가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건 사회학에서도 똑같이 교육학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운동 제어라든가 운동 심리라든가 운동 발달에 대한 학습 등이 있고 협의의 의미는 스포츠 상황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긴장 초조 불안과 성격과 정서, 심상 동기에 대한 루틴에 대한 자신감 등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거의 보면은 한 4회 정도 출제되었는데요.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심리적인 변화를 연구한 학문으로 스포츠 과학에 대한 분야로 심리학과 운동 제어, 학습, 운동 발달, 건강운동 심리학, 심리학에 대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상담 기술에 대한 방법과 동기 유발 전략, 불안감을 해소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 이에 운동하는 데 있어 운동 제어는 행동과 인간에 대한 행동과 제어에 대한 신경적, 심리적 과정을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학습은 숙련된 운동 수행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변화 학문을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발달론은 연령에 따라 운동 행동이 연속적으로 계열적으로 변해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그 자체가 이 연구하는 내포되어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역할은 스포츠 심리에 관련 연구를 갖다가 속속들이 본다면은 학문적 지식을 통해 제공해주고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운동선수에 대한 심리 기술 훈련을 눈높이에 맞게 수행해서 지도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라고 본다면 인간 운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 운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심리적 기술 훈련에 대한 그다음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 제어의 개념은 이렇게 인간 운동에 대한 운동이 얼만큼 무슨 원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제어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 제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요. 인간이 정보를 잘 처리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컴퓨터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회로 이론은 피드백을 통해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론으로 재빨리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명령은 실행과 운동 명령에 대한 실행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폐쇄회로 이론은 피드백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죠. 느린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운동은 피드백을 주고 수정 제어한 다음에 다시 운동은 피드백과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수행 능력이 되겠습니다. 도식이론은 개방회로로 운동에 대한 개념과 폐쇄회로로 이론에 대한 피드백 개념이 통합된 원리에서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통해 구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의
행동으로 살아있는 생체적 특성을 지니므로 정보 처리와는 달리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형성된다는 부분이겠고요.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은 즉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 협응 능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구성원들 요인들을 유기체와 환경과 과제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화 및 비선형성적인 원리에 의해 인간이 운동이 생성되는 부분이고, 이게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부분이겠죠. 기억 운동 체계 및 운동 제어 체계는, 기억 체계는 기억에 대한 지각과 저장과 인출이 되겠습니다. 운동 제어 체계는요, 운동 제어에 대해서 감각적인 지각과 반응 선택과 반응에 대한 실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각 지각 단계는 환경에 대한 정보 자극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자극에 대해서 강조하고 명확성에 대한 유형을 인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반응 및 선택 단계는 입력된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일지 선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반응 실행 단계는 반응을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반응과 실행 단계에 대한 심리적 불응기 예시를 본다면 1차 자극에 대한 실행에 대해 진행 중일 때 2차 자극을 줄 경우에 2차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는 현상이고, 1차 자극과 2차 자극이 하나의 자극으로 현상으로 집단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특성으로는 슈미트 이론은 개방회로와 폐쇄회로를 말하는 거고요. 슈미트 이론과 또 운동 명령을 지시하는 대뇌의 역할과 운동을 수행하는 뼈와 근육의 역할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반 운동의 프로그램 예시로 불변맥의 변수와 가변맥의 변수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운동학습은요, 운동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는 세 가지로, 운동학습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고 연습과 운동 경험에 의해 나타납니다. 연구적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과정으로 운동학습과 운동을 제어하는 데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훈련과 성숙과 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변화는 포함되지 않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출 포인트의 핵심 포인트는 슈미트와 리의 운동학습 정의를 본다면 숙달된 움직임을 획하는 그런 과정이고, 대부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되고 비교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운동학습에 대한 본질은 손다이크는 자극은 다시 반응 자체가 이론적으로 학습에 비례했을 때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차 강화되어 있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임스와 아담스, 그 다음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임스는 운동을 시작할 때 동작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 자동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담스는 피드백에 의해 운동 동작이 수정된다는 이론이고요. 이런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은 각각의 운동을 모두 프로그램으로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
비슷한 운동을 연결해 갖고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억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슈미트와 스키마 이론에서는 어떠한 물체가 고유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는 이론이므로 지속적인 운동을 과정 속에서 생기는 학습 효과를 운동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둘 문제고요. 이렇게 피츠와 그 포스너가 운동학습의 단계는 인지 단계와 연합 단계와 자동화 단계라고 이렇게 변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지 단계는 학습하여야 할 운동 기술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동을 수행할 적에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이고, 만약에 수정 능력이 없어 동작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수행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많은 양의 인지활동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 단계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로 잘못된 수행력을 잘 해결하고 운동에 대한 일관성을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다시 말해 이건 적은 양의 인지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로 자동화 단계는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 없이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높고 효율적으로 운동에 대한 그 동작에 대한 오류를 기본적으로 잘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 인지활동에 대한 거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운동 학습에 대한 단계로 자유고정 단계에서 자유풀림 단계, 반작용의 활동 단계가 되겠습니다. 뉴엘에 대한 학습 이론을 본다면 협응 단계와 제어 단계와 기술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 젠타일은 학습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개념 습득 및 단계는 움직임 형태를 이해하고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필요한 정보라든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고정화 및 다양화된 단계는 운동 수행 시의 기술 향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다양화될 필요는 운동 수행 시 여러 수행 환경에 대한 적합한 운동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학습 시 주요 요인을 본다면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한 6번이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운동학습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성취 동기부여, 노련한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학습 전이는 학습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명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재생이라든가 그런 재인의 단계가 되겠고, 소멸설, 간섭설, 억압설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충족 예언은 현실로 구현하고자 할 적에 믿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연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동 기술에 대한 연습은 와이드먼과 린턴에 대한 운석의 연습을 분절화와 단순화와 부분화로 나누게 되겠고, 기본적으로 연습의 구분은 전수법과 분수법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 기술에 대한 습득과 발생 효과는 맥락 간섭과
맥락 간섭 효과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 시간 사이에 개입되는 사건이나 경험의 갈등으로 인해 학습 또는 기억에 방해를 받는 것이고, 다양한 요소 효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섭 현상이 바로 운동 기술을 위한 연습 과정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다시 말해 운동 행동 및 오류 수정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을 하고, 내재적 피드백과 운동 수행을 통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드백, 외재적 피드백은 보강적,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죠. 외부를 통해 잘 전달을 되고 정보를 통해 피드백이 되겠고, 이는 기술 분석, 전술 분석, 여러 가지 그 라이벌에 대한 시기요법, 라이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전술, 목적, 목표, 성취 동기 부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드백인 기도는 성취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드백을 주고, 칭찬과 교정,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말을 그대로 비교를 할 적에는 굉장히 비교하는 건 상대방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엔 모 선수는 이렇지만 지금의 어떤 선수는 이래. 하지만 우리 A라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선수는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수정 보완해갖고 피드백에 대한 내용 전달에 대한 구분을 현장을 기반으로 수행 지식과 동작에 대한 피드백의 정보를 환경과 연관하여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잘 맞춰갖고 눈높이가 돼갖고 제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지식은 학습자의 동작과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여러분들 아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육 목적 성취 동기 부여가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타지 운동 연습으로 수행된 수행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와 타지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 발달의 기본적인 개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에는 아장아장 이제 배밀이를 하다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그다음 걷고 뛰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속도와 범위,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개개인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 발달의 원리는 개인적인 차가 반드시 있고 민간기와 또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고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분화와 통합적인 과정을 겪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다는 부분과 유전적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유해 요인 또한 발달을 시키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운동에 대한 행동 과정이 이 부분의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발달 운동에 따라서 미치는 요소가 개개인마다 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고려해야 되고, 다차원적인 감정은 육체적, 심리적 특징과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과 같은 그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 포인트는요, 이런 발달의 원리와 단계별 특징을 토대로 해서, 케어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성인 후기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갈라유는 운동 발달에 대해서 반사적인 움직임의 단계와 초보적인 움직임의 단계와 기초와 전문화적인 움직임, 성장과의 세련 단계, 최고 수행의 단계, 퇴보 단계 이렇게 7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중에 반사적 움직임의 단계는 태어나면서부터 1년 이내 반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고, 초보적인 움직임의 단계는 약 2세까지의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기초적인 움직임 단계는 2세에서 6세에 대한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 전문화적인 움직임, 스포츠 기술이겠죠. 초등학생 시기로 숙련된 움직임과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고, 성장과 세련의 단계는 사춘기, 공격적인 성향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청소년기로 발달되어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고, 그런 변성기적인 거, 공격적인 성향, 남녀 성별에 따른 운동에 따른 발달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가 4점의 요인이 이 바로 성장 세련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고 수행의 단계는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고,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해 갖고, 한국 나이는 만 20세, 생일 전 18세에 해당하고, 근력과 심폐지구력과 신경활동에 대한 변화의 능력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퇴보되는 시기가 30세 이하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운동선수 스포츠맨 보면은 뭐 40세 이상까지도 자기 몸 관리 잘해서 그런 선수들 많이 보이게 되는데, 참 자기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약 정리를 한데 해본다면은, 반사 단계는 기초 단계, 기본 움직임의 단계이고, 스포츠 기술에 대한 단계는 이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세련 단계와 최고 수행 단계, 퇴보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항들을 많이 보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수행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주는 이 용어들이나 이게 생소하고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시긴 하지만, 스포츠 지도사 과목이 심리학 너무 힘들어 하지만 좀 이해해 가면서 나의 마음 심신은 어떻더라,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에 대한 특성과 구조는 성격에 대한 특성으로 성격에 대한 구조와 이 2가지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는 보면은 독특성과 일관성과 경향성. 독특성은 개인에 대한 사고방식이고, 일관성은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일관성에 쉽지는 않죠. 경향성은 각 경향성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 성격의 구조는 심리적인 핵,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치관과 동기, 개념,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형적 반응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역할활동 행동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행동에 따라 취하는 행동이 되겠고요. 이런 성격의 측정 방법은 면접법, 평정,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지법은 요즘에는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이라고 수업이 동기를 주고 가설을 준 다음에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이론과 실기를 현장 기반으로 어 열어놓고 그걸 녹여내서 설명을 하는 기법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게 MMPI 다면적 인성검사도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투사법이 있고요. 이런 성격과 경기력의 단계는 운동선수와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고 스포츠 종목별 성취 동기부여를 주면서 성격에 대한 비교,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운동에 대한 성격과 포지션별, 기술별, 수준별,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에 대한 성격 비교가 되겠습니다. 정서와 시합 불안은 재미와 흥미를 당연히 줘야겠지만 재미는 다시 말해 어떤 기본적인 흥미로움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만족감을 주고 행동과 함께 같이 재미 흥미와 도전을 할 수 있게 균등성을 기술에 대한 끄집어내주는 게 지도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피드백을 주면서 그 다음 또 명확한 목표를 주는 부분이 정서와 시합 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겠고 이렇게 레이스와 아모로스는 재미항무에 대해서 사명, 사회적 소속감과 숙달과 성취 동기, 그 다음 또 동작에 대한 자체의 자각적 체험이 스포츠 영향에 미치는 재미 흥미고 그런 스포츠 영향을 주면서 전념으로 스포츠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서 모형에 대한 측정은요, 정서 이론과 정서 측정이 되겠고, 이런 불안에 대한 측정은 부분적인 심리 상태가 걱정의 근심을 갖다가 의미하고, 걱정을 하고, 또 맥박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범죄적으로 나올 적에, 이게 거짓말 탐지기, 이런 장치입니다. 맥박이 빨리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하면 키트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런 부분 현재, 민형사상 법사위에도 반영은 되지 않지만 참고 자료로 허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불안이 축구 페널티킥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에 투수가 만루일 적에 투아웃, 쓰리아웃 만루일 적에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이냐, 볼을 던질 것이냐.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차는데 내 동료들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어깨를 다 감싸고 앉으면 과연 골을 쳤을 적에 과연 어떤 느낌을 주냐. 이게 바로 특성 불안, 상태 불안, 분리 불안, 경쟁 특성 불안, 경제 상태 불안 5가지가 되겠습니다. 불안의 측정은 이렇게 표면적인 불안의 척도와 상태 불안의 검사지, 스포츠 불안에 대한 검사지와 불안 측정 검사지, 감정 형용사 체크리스트 등이 있겠고, 이런 불안에 대한 측정은 행동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측정인데요. 불안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작성한 설문지 답을 분석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안의 측정 척도는 마튼즈와 스포츠 경쟁 불안의 척도로 SCAT, 평상시 실시하는 경쟁 불안 측정에 대한 도구이고, 그런 CSAL E는 시합 직전에 생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스필버그의 상태 불안의 척도는 측정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자기 보고식 단위 척도로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테일러가 표출 불안에 대한 척도는 선천적 불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이런 부분이 피드백, 성취 동기 부여, 목표 설정, 주의 집중 이 자체가 루틴이
루틴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떨어졌을 때 올리는 그런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탈진인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내부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박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으로 표출하는 증상으로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나누는데 운동을 참여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효과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반응과 심박수와 호르몬에 대한 변형을 통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오 리듬, 바이오 피드백, 자생 훈련, 이런 그 성취 목표 성향에 따른 기술 훈련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도 이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진은요, 심리적, 육체적 피로에 대한 결과로 과도한 신체, 심리 에너지를 통해 나타나고 피로감이라든가 의욕 상실이라든가 부정적인 태도를 위해서 인해 그런 부분이 타인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고 스포츠 탈진 과정은 인간에 대한 소외와 성취감이 감소하고 고립감과 신체적, 정서적 탈진이 스포츠 탈진의 원인으로 무리한 목표 설정과 무리한 훈련을 하면서 이 자체는 이 성격은 거의 보면은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 경기력의 관계 이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스펜서 수동에 대한 이론으로 욕구 불만족에서 나타나는 긴장 상태고 여키스와 도스는 역류자석 가설에 초기에는 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행 속도도 높아지지만 각성 수준이 이르면 수준에 따라 떨어진다는 이 여기서 말한 각성 수준은 긴장 표조 불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각성 수준이 높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각성 수준. 각성 수준이 낮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각성 수준이 높다.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늦은 템포의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그 다음 긴장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빠른 템포의 음악을 줄여서 생리적인 생체에 대한 불안적인 것, 신체에 능동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폭스는 다차원적인 불만 이론에 대한 이해, 불안에 대한 종류를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나누는데 이런 두 가지 불안은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만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애프터에 대한 반전 전환 이론과 카타스트로퍼에 대한 격변 이론. 이는 각성이 얼만큼 증가하면서 운동 수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는 각성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운동 수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틴스는 심리적 에너지 이론으로 각성에 대한 높은 낮음이 긍정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로 형성된다는 이론이고 한이는 최적 수행 이론으로 역류가설에 의한 각성 수준을 조사해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밑바탕으로 그걸 제안하고 선수와 종목별로 각성 수준이 다르므로 분류적 연구를 통해서 수행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불안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기법은 통상적으로 일반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무조건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잘 소화해내고 내보낼 수 있느냐. 건강에 따른 좋은 식사를 먹는다든가, 식이요법을 잘 조절한다든가, 햇살보다는, 그 다음 또 밥을 먹고,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휴식과 수면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또 나의 멘토를 한번 정해서 그거를 한번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리적인 관리 기법은요,
바이오 피드백을 훈련을 하고, 그다음 명상과 자생훈련과 요가도 당연히 들어겠죠. 명상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를 대해서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또 말 그대로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또 공복에 유산소 훈련을 하면서 또 내 몸 관리를 하면서도 점점점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 건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한번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습도 중요하지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틀린 것을 알고 넘어가는 복습을 하는 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진적 이완 기법은 신체 부위에 대한 근육을 긴장과 이완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키는 훈련 방법이고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완 수축입니다. 힘을 줄 때 들어 마시고, 그 다음 힘을 내실 적에 수축 이완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영향이 되겠고, 호흡 조절 능력, 복식호흡을 하면서 불안과 긴장을 낮추는 훈련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자화법은 경기 전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혼자 재활하고 긍정적인 자화 훈련을 통해서 효능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또 나는 또 할 수 있다. 우리가 펜싱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하나하나 짚었는데 이번에서도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어요. 아십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일자로 다리 벌리고 딱 마지막 선대에 전공을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자화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되겠습니다. 인지적 관리 기법은 인지 재구성,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함으로써 대처하는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안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인지적 관리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양한 신체 훈련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인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 먹기 나름이고 원인에 따른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목표, 개인에 대한 특성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기 유발에 대한 기능과 동기에 대한 종류를 잘 알고 내적 동기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즐거움, 그 경기를 즐겨야 되고 불안과 흥미를 즐기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복습을 해갖고 잘못된 부분을 딛고 일어서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외적 동기는 경기에 대한 외적인 보상, 물질적 보상, 칭찬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외부적인 동기가 되겠고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참여하는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기를 이끌어내는 게 노련한 지도자의 부분이 되겠고 동기 이론은 이렇게 루틴이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성취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기와 과제 목표 지향적으로 내적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낮은 목표 지향적인 성취 동기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귀인과 귀인 훈련은요, 귀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추정 과정에 의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귀인 훈련은 시합에 졌을 때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아까 성취동기부의 복습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이 되겠고, 그 부분이 이런 와이너 3차원적인 귀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쯤 잘 인지하시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안정적인 불안, 또 불안적인 안정적, 통제 가능적 이런 부분을 잘 놓고 귀인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 와이너 경기에 대한 승패 귀인 이런 예시는
노력은 내적 요소에서 불안적인 요소이고 통제 가능한 요소이고 또 과제 난이도가 외적 요소이고 안정적인 요소고 통제 불안적인 요소다. 동기 유발 방법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목표에 대해서 너는 만약에 1에서 2밖에 못 드는데 만약 10을 들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좌절을 해서 포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 목표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연습하는 목적을 잘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고 도전 의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도자 역량이 되겠습니다. 내적 흥미를 갖게 해주고 결과에 대한 지식과 물질적 보상을 제시해주고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러는데 저런 부분이 저렇더라. 이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쳐준다면 큰 대성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지도자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칭찬과 질책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는 부분이 선의에 따른 경쟁과 협동을 유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한 개념은 목표란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시점을 도달했을 때 결과와 과정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 동기부여, 목표의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주관적인 목표, 객관적인 목표를 수행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목표 설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행. 스티어스는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구체성,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목표에 대한 곤란성은 도전감을 주는데 어렵지만 동기 유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 동작을 한 단계를 줘야 되는데 3단계, 4단계를 주면 어렵겠죠. 노력에 대한 피드백과 목표 달성에 대한 동료들 간의 경쟁, 그 다음 그 경쟁을 통해서 선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향상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에 대한 수용성은 이렇게 일방적인 강요된 목표를 구성원들의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를 주고 목표 설정에 대한 원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좀 어렵지만 그런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갖다가 리믹스 시켰을 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된 목표에 의해 갖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목표 설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취 목표 성향에 대한 이론은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을 나누는데 다시 말해 과제 목표 성향은 뭐냐? 실천 가능한 약간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이게 내적 동기와 몰입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표 성향은 실천 불가능한 쉬운 과제를 제시하고 내적 동기와 몰입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런 자신감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는 내 신념에 대한 의지도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겠죠. 자신감의 이론에 대해서 반도라는 자기효능감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나를 믿고 이건 나를 믿는 거죠. 그 다음 또 성취 경험에 따라서 실패의 개념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 또 그거를 그 고비를 딛고 일어나는. 그 다음 또 대리 경험은 타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목적 동기에 따라 자기 효능감이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은 과거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떠올리고 앞으로 성공적 수행을 마음 속속들이 상상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의 유형은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으로 나뉘게 되겠고 심상훈련의 효과는 주의가 산만한다든가 집중할 수 없는다든가 선수가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심상 훈련 활용 기법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동일시해갖고 상상으로 실시하고 운동에 대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시범도 보여주고 그다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고 누구를 하다 보면 시합 때 굉장히 시합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연습 때는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 선수가 있고 시합 선수가 있고 연습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시합 때 못하는 이 자체를 성취 동기 부여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의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양궁의 수는 주위를 산만하게끔 관중을 몰아넣고 깽가리도 올리고 북도 치고 해갖고 주위를 시선을 갖다가 산만하게 한 다음에 집중도를 하고 활을 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기피 훈련이라는 그거를 대입시키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위의 이런 집중은 주위의 마음에 잘 새겨두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에서 벗어나갖고 필요한 자극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학자로는 모건과 로빈슨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모건은 상황에 맞춰 대상에 따라 관심을 나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였고, 로빈슨은 주의 집중의 특성으로 개인의 부분적 통제는 신중한 특정 정보에 따라서 개인의 부분적 통제로 주의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주의 집중의 유형과 측정은 니더퍼가 주의 집중의 유형은 넓은 내적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좁은 내적은 하나의 생각이 내용에 초점을 두고 넓은 외적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좁은 외적은 한두 가지 목표물에만 주의 집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틴에 대한 개념과 활용을 보면 루틴에 대한 개념과 활용은 긴장 초조 불안 당연하겠죠. 시합이나 경기 중에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선수만에 대한 독특한 동작과 습관을 가지면서 행동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이미지 트레이닝, 말 그대로 출석을 부르고 소집을 한 후에 눈을 감고 헤드셋을 끼고 맥박을 끼게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유연성을 기르고 맥박을 찐 다음에 시합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탈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마지막에 결승전에 어떻게 골인해서 타치까지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마인드 컨트롤이 이 부분이 들어갔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안 감소와 집중력 증대에 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를 유지증진시키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심리적 요인의 분석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충분히 과제 목표 성향에 대해서와 그런 효율성, 그다음 그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집단 음식력의 경위로 개인에 대한 특정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집단에 이르는 애정에 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단에서 사회적 테마는 혼자일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게을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임승차 전략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가 노력 없이 무료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야구나 축구 보면은 후보 선수도 금메달을 주죠. 그렇게 무임승차. 물론 국가대표로 잘 됐지만, 기본적인 역량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여기에 속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업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응집력, 그다음 팀 빌딩에 대한 집단 응집력에 대한 향상 기법은 팀 빌딩은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의 팀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변화해서 척도를 포함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팀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유니폼을 마지막에 똑같이 입고 모자를 똑같이 쓰고 주의를 집중을 시킨 다음에 하나로 만들게끔 집단 결성력, 다시 말해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집단 응집력 향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팀과 구별되게 만들고 팀 규범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형님 리더십, 그다음 또 소통의 리더십, 그다음 스마일한 리더십,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이 많이 있지만 이 리더십 중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영학에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이런 스포츠에서 따온 역량들을, 리더십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으며, 현재 목표 달성에 대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개개인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주는 과정이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리더십 효과에 대한 상황 용의는 지도자의 특성과 다니엘 골먼에 대한 리더십의 유형이 되겠고, 이는 6가지 유형으로 전망 제시형, 1대1 코치형, 관계 중심형, 민주형, 선도형, 지시형들이 있다. 또 이 안에도 하나 플러스 된 게 요즘에 과제 중심형이 들어가겠죠. 이런 강화와 처벌의 개념은, 강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후에 자극을 주고 기본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처벌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난 후에 나쁜 자극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방법을 주고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칭 스타일에 대한 행동 지침은 팀 구성원들 간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는데요. 이는 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 다음 또 구성원, 집단 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코칭을 해 나가는 게 코칭 스타일의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촉진의 기본 이론은 타인과 존대, 그 다음 또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델링 방법의 효과는요, 반두라에 대한 모델링의 기능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반응에 대한 촉진은 관찰자의 모델과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적절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집중과 파지와 선출과 동기 유발을 주면서 모델이 행동하는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성 발달은 공격적인 개념, 피해나 보상을 피하려는 사람보다 피해와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동적으로 목표와 분노의 유무에 따라서 적대적 공격성과 수단적 공격성을 분류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격적 이론은 본능 이론과 좌절, 공격 가설, 사회학습 이론, 간서 촉발 이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포츠에서 공격성과 원인에 대한 결과는 생물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 환경적 접근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심리학적 접근을 제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원초화라든가 자아라든가 초화라든가, 그럼 초자아의 발달에서 억압된 원초화가 비정상적으로 방식돼서 나타나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참가의 분류는 신동적으로 선수가 운동을 수행할 때 신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력에 적극 직접 참가해갖고 선수 활동에 대한 스포츠와 관련한 분야의 참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스포츠 참가를 통한 인성적인 발달은 사회성을 만들고 발전시켜갖고 인내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에서 하는 게 뭐 체지덕이 있죠. 체지덕. 그다음에 이제 규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지금 공부하면서 운동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운동심리학은 운동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관련성이 운동에 대한 종류와 그런 방법에 대한 성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운동 가능성을 높이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적 효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누는 이런 우울증,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울증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장기간 운동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측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강도에 대한 측정과 보르그에 대해서 주관적 운동에 대한 측정 속도로 동일한 운동을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힘든 정도는 주관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심리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운동 의도가 운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합리적 행동에 대한 포함된 의도를 통한 예측의 한계로 행동하는 통제의식을 추가한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전략에 대해서 지도자는 집단 및 문화의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단의 영향은 지도자의 특성, 전문성, 열정, 그 다음 또 성실성, 친화력,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요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칭찬, 그 다음 또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뭐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선수 리더십. 저는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동 실전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는 권위주의적인 스타일보다는 소통하고 민주주의적 스타일이 이제 많이 먹힌다. 우리가 요번에 배드민턴 사례를 보더라도 선수를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선수가 했던 거를 소통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를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이제 보여주었고요. 이는 집단 규모에 따라서 집단의 응집력이 높고 낮음을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문화에 대한 영향은 다시 말해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가치와 관습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 수정 전략은 행동 수정에 대해서 운동 습관이나 패턴에 영향을 줄 때 물질적인 환경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인지 전략은 이런 목표 설정, 그다음 운동 참가에 대한 실전에 도움을 주고 개인 스스로가 정확한 객관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주고 또 그런 훈련 일지를 통해서 그걸 하면서 코치와 지도자와 한번 전술훈련을 보면서 역학적인 역수를 한번 보고 또 그 선수의 기술을 보면서 나를 한번 낮은 자세로 한번 반성해보는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은 스포츠 상담의 개념으로 상담사는 조력사의 역할을 주는 행동을 하거든요.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심리 상담에 대한 적용과 라포되어 있는 상담자의 공감적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력사의 역할을 하는 상담사의 역할은 경기 전후에, 중간 진 이후에, 그 다음 계속적인 심리훈련 상담을 통해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주면서 형성하고, 그 다음 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윤리 강령에 의해서 멘탈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는 운동 역학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그 다음 또 그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이 친구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돼. 열량을 높이게 초콜릿을 주면 안 돼. 또는 이 친구는 그냥 요구르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이런 거보다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이런 초콜릿보다는, 바카스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또는 이 친구는 이거보다는 가그린을 해주는 게, 정서적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이건 지도자가 판단하는 그런 모델링에 대해서 모형을 둔 거고요. 다시 말해,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적 모양을 본다면 내담자의 심리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고, 3단계는 심리 상태의 내담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고, 마지막 4단계는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 기술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리 규정을 보면은 나이와 성별과 국적, 종교, 장애,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과 연수와 수영 경험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전문 지식 기법, 그 다음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심리 상담일지도 멘탈 트레이닝도 일단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스포츠 심리 상담자의 절차는 초기 접촉, 내담자와 상담자가 면담하던가 전화, 이메일, 송신을 통해서 이용하는 기본이 되겠고, 그런 인적 사항 및 기타 재반 사항을 접수하는 시기에 맞춰갖고 심리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 결정이라든가, 상담 초기라든가, 중기, 그 다음 상담 말기까지 그 목적, 방법, 결과, 결론, 환경 배경에 따라서 한 번쯤 상담 기법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고요. 눈높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스포츠 심리 상담 기본 요건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신뢰가 가는 태도로 통해 내담자가 믿을 수 있게끔 눈을 보고 얘기한다든가, 또 서로 마주친다든가, 그 다음 또 서로 눈을 보고 마주치면 머리를 끄덕끄덕 이런 그런 그 제스처를 치워준다든가, 친밀감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표정과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수용은 편견 없이 이런 여러 상황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을 없이 존중받게끔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집중하고 경청하고 공감적인 이해와 긍정적인 존중과 일치를 함으로써 상담 기법에 대해서 원활하게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시키고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런 미래와 목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을 성취 동기 부여와 함께 얼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역류 가설애와 카타스트레에 대한 피이론에 보면은 기본적인 역량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필요한 역량을 주고, 와이너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역류 이론에서도 부적절한 방법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올려서 상담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역량을 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특징은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운동 제어, 그 다음 학습, 발달,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대해서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 한번 문제집을 풀어서 틀린 걸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개인이론에 대한 심상, 루틴, 리더십, 자기 효능감, 응집력, 그런 스포츠 심리 요인, 출제가 출제를 갖다가 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고 싶고, 그 다음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거죠. 그 다음 해외학자에서도 보통 제가 봤을 때 3개에서 6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과거 미출제된 파트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0, 여러 가지 2019년부터 점점점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저는 사회학과 심리학을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보기를 해석하는 풀어내는 형식이 많아졌고 2022년 문제의 난이도는 역시나 2024년, 2022년, 3년, 4년 역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에는 기본기에 충실하게 대비하고 핵심 이론을 중심으로 평균 잘 넘기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들은 선택한 5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시험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문제는 모두 20점에 40점, 주요 암기 문제는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긴 보기 문제는 자세히 읽어보고 해외 학자의 주요 이론은 체크하고, 그렇게 초중상 이렇게 나눠갖고 출제 빈도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생성해냈고 조절하는 것을 운동 제어라고 한다면 이 동작을 이렇게 누구나 함께 알려주거나 본인이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운동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핵심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이런 어떤 성격이나 시합을 나갈 때의 정서 이론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개인 심리의 수행 심리라고 보고 그 부르는 집단적인 요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시간 한 15분 정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고 핵심 이론과 키워드를 공부해 봤는데요. 물론 2025년은 또 그런 루틴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아까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문각도 우리 수험서를 통해서 잘 배웠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연수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1급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전문 지도사한테 방문각 그 수험책을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항상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